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과 학생들은 오늘도 교실이 아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힘들지만요, 온라인으로만 아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석 체크를 안 한 학생을 깨우려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인터넷 접속이 느리다는 푸념도 들어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학부모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비상대기 상태인 것만 같다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진행됩니다. 학사 일정 때문에 더는 미룰 수가 없다는데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집단 감염 확산은 제발 없어야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너가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째 차를 그리 잘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팍팍! SUV 전차종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요즘 코로나19 탓에 지자체마다 관광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상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 관광 그랜드 세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상주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잠시 후에 상주시 구순목 관광 마케팅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1대 국회 개원이 5월 30일이죠. 토요일. 네, 20대 국회는 이제 29일까지가 임기가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상임위 배분을 두고 신경전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는 꼭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통합당은 법사위만큼은 양보 못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대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었어요, 관례적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법에 명시된 건 아니고,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본회의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가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법사위원장이 그 법을, 예컨대 이제 모든 법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권 상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유는 이제 법사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작구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러니까 법안의 작구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체계 자구 심사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법안을 이걸 악용을 하게 되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를 이미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좀 많이 봤죠. 그랬었죠. 예.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구나 아니면 체계만 봐야 되는데 예. 그 법의 내용까지도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왜냐하면 상임위가 이미 다른 상임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해서 이건 체계하고 자구만 고치라고 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러라고 권한을 준 건데 그게 너무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혁 입법이라든지 법안 중에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 그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네. 이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가 중요하게 돼 버렸는데 예. 이 문제 때문에 그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반드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 이제 김태년 지금 민주당 그 원내대표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디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온 건데 우리가 이미 177석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거 통과시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야당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까지도 문제를 삼고서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식물 국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양보가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거 결국은 양당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국회 21대 국회 시작부터 또 계속 대립하는 국회, 싸우는 국회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제안을 해보자면 법사위의 권한이 이제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 자구, 수정 또는 뭐 이걸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권한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체계하고 자구를 고치는 건 법사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이제 김태년 그 원내대표 그런 얘기는 했어요. 국회법을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이거 명시하든지 아니면 아예 체계 자구 심사 자체를 없애자. 그러면 법사위는 검찰 그다음에 법무부 거기가 소관 부서잖아요. 그쪽 일만 하고 자구나 체계 문제는 그 다른 데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을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게 이제 야당이 협조를 해야죠. 물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더라도 그러면 예컨대 패스트트랙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 그걸 붙잡고서 통과를 안 시키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합의를 이루어낸다고만 하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맞서고 있어서 그런 점으로 국회법에 약간 변화를 줘서 법사위의 권한 자체를 이제 일단 체계나 자구 수정만 하도록 하는 쪽으로 축소시키는 방안 이게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야당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양당이 조금씩 양보를 좀 해야 되겠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사권을 좀 다른 데로 이관한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뭐 야당에 뭐 양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가장 현실적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과 시민당은 합당이 이제 의결이 됐고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어제 오늘 인터뷰 보니까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네요. 지금 합당이. 그렇긴 한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가 또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합당을 하기로 했다는데 날짜는 못 박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약간 그 원유철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를 원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그 최고위원회 열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만나서는
조속한 합당을 하겠다. 그럼 전당대회 안 해야 되거든요. 예.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임기가 29일까지예요. 그렇죠. 원유철 대표 임기가. 예, 20대 국회 끝나는 걸 임기로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어차피 그 당시에 총선 때 이건 어차피 끝나고 나면 합당을 할 거니까 그렇죠. 대표 임기 29일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원유철 대표가 이걸 뭐 전당대회에서 이걸 새로 뽑겠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설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29일 전에는 합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 입장이고요. 예.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끌면 끌수록 또 뭐 원희철 대표가 왜냐면 저는 날짜를 명확하게 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신뢰성을 좀 주겠는데 뭐 며칠 전까지 이러다가 하겠다. 또 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일부 또 그 미래한국당 내 당선자들 중에는 독자 세로 가장하는 의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되거든요. 만약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고 한석이 지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확정적으로 합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만간 하겠다는 이 단서를 붙였겠다. 이 조만간이란 말이 이게 뭐 며칠 내냐. 이게 해석이 그렇죠. 뭐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차지했다는 게 이게 참 20석 빼기 한 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래한국당으로서는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숫자니까. 어떻게 될지 이것도. 근데 순리는 당연히 조만간에 수일 내에 다음 주쯤 해서 결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이제 19일이나 20일쯤 당선인 연찬회를 열 거라고 하는데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결론이 아마 이쯤 날 것도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것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합의를 이루어낸다고 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기간의 문제거든요. 언제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당원 당규에는 8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라고 그래야죠.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뭐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년 한 이제 4월, 5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초선 의원들은 어느 정도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에 이제 찬성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타결점은 이거예요. 올해 말 정도까지 하자. 이 정도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8월 30일은 너무 짧고 올해 말 연말 정도까지 정권을 주고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쪽으로 만약 얘기가 이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물론 이건 김종인 지금 내정자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김종인 내정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끝까지 본인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뭐 안 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그건 이제 예측이 뭐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주영 원내대표가. 자,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것도 역시 한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무려 40주년을 맞는 기념일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뭐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광주를 찾겠다라고 밝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이제 지금도 아직도 20대긴 한데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몇몇 의원들이 5.18 폄훼하는 발언도 하고 세미나도 열어가지고 지만원 씨 초청해서 여러 가지 또 망언들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리나 어떤 처벌 이게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즉 중도 우파
또는 뭐 우파 중에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5.18 폄훼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우적인 성향의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통합당 이미지가 함께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분들 만나기도 하고 거기 가서 연설도 하시고 뭐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하시고 또 몇몇 낙선 하시긴 하셨지만 몇몇 의원들은 거기서 또 그런 발언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당에 소속된 의원들이나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 국민들이 볼 때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통합당의 이미지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주영은 이제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는 것은 그런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아주 바람직하죠. 이거는. 그럼요. 당연히. 5.18 민주화 운동은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 독재 정권이 인권을 유린한 거고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태도가 통합당이 어떤 앞으로의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참석을 하고 끝까지 기념식 같이 하고 광주 시민들도 이번에 좀 이렇게 품어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그럼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 광주 찾았을 때 시민들의 아주 강한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물세례도 받고 뭐 고성 야유 받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18 관련 망언이 있었고 게다가 또 황 전 대표가 이걸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결국은 징계하지 않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했는데 화가 난 거죠. 이번에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그 이사장이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선인이죠. 그렇죠. 시민당의 당선인인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회계의 오류를 횡령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 성금 사용처가 문제 있다. 정작 할머니들께는 집행한 돈이 미미하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윤미향 당선이 개인 계좌로 성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미향 당선인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정의기억연대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했고 그게 세계적으로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고 또 일본의 사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할머님들을 보호하고 이 할머님들이 인권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점 이런 점은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만약의 경우에 개인적 비리가 있거나 지금 의혹으로 나오고 있으면 이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이 정의기억연대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이 아예 정의기억연대 활동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예를 들면 그 친일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서로가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만 가지고 논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정치 쟁점화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원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정치적 쟁점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기억연대 활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모금 활동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문제는 저는 뭐 그 수사기관이 나서든 아니면 본인들이 해명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의혹이 나오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컨대 뭐 다행히 지난 수요일 날 그 이사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감사 받겠다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받고 국민들도 뭐 왜 이게 정확하지 않은지 의심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명명백백하게 해명도 하고 소명도 하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익재단이 돈을 모았으면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정의기억연대가 또 반대로 공격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 지점을 비판해야지 정의기억연대가 했던 활동 모두 다를 부인해버리면 이거는 그럼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웃고 있는 그 일본의 우익 세력들, 예, 그 사람들 얼굴도 예, 떠올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 뭐 몇 번 가지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저는 그럼요. 그게 계속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참 빨리 좀 어떻게 오해를 서로 풀고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 탓에 지자체마다 관광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그저께죠. 지난 13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 관광 그랜드 세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상주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주시 관광진흥과의 구순목 관광 마케팅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순목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13일부터 그저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네요. 6월 30일까지 상주 관광 그랜드 세일을 시행하기로 했다는데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상주 관광 그랜드 세일이 무엇이고 또 실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동안 라디오 오늘 애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자제하셨을 텐데요. 예.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전환됨에 따라서 관광시설들이 속속 재개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진제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상주의 주요 관광시설들을 무료 또는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의 주요 관광시설들을 무료 또는 대폭 할인한다. 네, 말씀이신데 그 내용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무료로 하고 어디를 할인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5월 말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이 있죠. 네. 여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예.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상주박물관, 자전거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예. 상주보 수상레저센터와 낙담보 수상레저센터에서는 수상자전거와 카약, 고무보트,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할인 기간이 좀 다른데요. 예.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5월 31일까지, 상주박물관과 자전거 박물관은 6월 30일까지, 상주보와 낙담보 수상레저센터에서는 무동력 수상레저를 10월 31일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운영 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할인 기간을 똑같이 맞추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운영 기관이 좀 다 다르군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상주박물관, 자전거 박물관 여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기간이 좀 다르다. 이거 좀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주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예, 이렇게. 자, 일단 5월 말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이 이렇게 있었고 5곳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할인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상주 국제 승마장에서는 승마 체험과 말무기 주기 체험을 하는데요. 예. 이게 원래는 6,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6월 30일까지 50% 할인해서 3,000원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3,000원으로 네.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그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예, 단권으로 먹이 주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괜찮네요.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상주보 수장레저센터에서는 폰톤보트라고 해서 유람하는 보트가 있고요. 예. 스피드형 모터보트를 포함해서 이런 동력 수장 레저를 6월 말까지 20% 할인하고요. 아, 예. 낙담보 수장 레저센터에서도 수장 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밴드웨건 등을 20% 할인하여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경천대 관광지에 상주 밀리티 테마파크라고 하는 서바이벌 체험장이 있는데요. 첨단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비비탄 권총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곳인데 연말까지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밖에도 상주에는 성주봉 자연휴양림 여기 유명하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숲속의 집과 또 산림휴양관도 50%나 할인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종식에 헌신했던 경북도 내 의료진과 또 경북으로 파견됐던 의료진에게 무료로 하루에 한해서 그렇죠? 1회에 한해서 예, 1회에 한해서 예, 무료로 제공한다고요? 네네. 그 성주봉 자연휴양림은 이게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힐링 명소인데요. 예.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을 50%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북도 내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진료에 참여하신 의료진과 파견 의료진에게는 연말까지 1회에 한해서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온라인으로 예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성주본 자연휴양림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고 결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대금을 환불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무료로 상주의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또 대폭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상주시 홈페이지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할 게 아주 매력적인 게 있어서요. 상주 나들이 모바일 여행 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 티켓 한 장만 사면 근데 이 티켓 값이 1,000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1,000원 한 장, 이 티켓 하나만 사면 상주에 아주 다양한 관광시설을 즐길 수 있다고요? 이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다양한 할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할인 기간과 금액이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원의 행복이라는 모바일 여행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0원짜리 여행 티켓을 구매하시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상주박물관, 자전거 박물관 입장뿐만 아니라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승마체험과 말무기 체험, 상주보수장레저센터에서 수상자전거, 카누,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단돈 1,000원에. 이걸 다요? 5가지 네. 다. 이거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다 둘러보셔야 되는 거죠? 티켓 하나로. 예, 그건 죄송한데 하루에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6월 말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는 4,0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7월 1일부터는 이제 4,000원으로 인상 예정이고 6월 30일까지는 단돈 1,000원으로 이 5곳을 다 둘러보시고 또 체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승마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승마 체험이나 말먹이 주기 체험 이게 이용료가 원래 6,000원이라고 이거 한 곳이. 그 6,000원 자체도 굉장히 저렴한 거고요. 국내에서 승마를 5,000원, 단건 체험 1,000원인데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이거 포함해서 그 수상 레저센터, 상주보 수상 레저센터 이용료도 원래 5,000원인데 네네. 이것도 포함되는 거고. 네. 어쨌든 이 5곳이 정상적인 이용료로 따지자면 15,000원이네요.
네, 이용료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돈 1,000원으로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자, 이 상주 나들이 모바일 여행 티켓. 예, 이건 어떻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네네. 여행 티켓은 지금 온라인에서 쿠팡, UMF, G마켓, 옥션, 네이버 쇼핑 등에서 예. 상주 나들이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네. 참고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상주 나들이가 아니라 예. 상주 나들이입니다. 발음 좋으십니다.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상주 나들이를 네. 치시면 되겠죠? 네네, 통화 맞습니다. 검색에서 치시면 네. 뭐 쿠팡, 위메프, G마켓 등등에서 티켓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인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0원으로 다양한 상주의 관광시설 즐길 수가 있다. 이거 관광객으로서는 참 기분 좋은 일인데 근데 이거 상주시로서는 이거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 예, 1,000원으로 즐겁게 상주 관광하시고요. 네. 상주 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식사와 주유, 가능하면 전통시장이나 특산물 판매장도 좀 함께 들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좀 이용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네, 맞습니다.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주유소 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많이 좀 이용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시고. 그런데 요즘에 관광객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면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는 않지만 우리 상주시의 모든 관람시설에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는 관람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네. 하루에 1,200명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죄송스럽지만 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 생물자원관만 꼭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1,000원짜리 상주 나들이 여행 티켓 사실 때 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을 둘러보실 분은 사전 예약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1,200명만 받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여행을 다니실 때 마스크 착용 기본이고 아, 그럼요. 2m 이상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경천대와 또 경천섬 일원의 경치가 아주 수려하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곳 자랑하고요. 또 상주 많이들 찾아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도 같이 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상주는 서쪽으로 백두대간 70km가 펼쳐져 뻗어가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낙동강 34km가 지나가는 청정 생태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관광지들은 대부분 낙동강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네. 이쪽은 낙동강 전 구간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답다는 곳이고요. 승마와 자전거, 수상 레저, 서바이벌 등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서 특히나 경천섬 수상 탐방로를 걸어보시고 낙동강 학전망대에서 멋진 일몰도 감상하시고 경천섬 낙강교의 야간 경관 조명까지 상주에 오셔서 1,000원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상주의 주요 관광지 5곳을 다 둘러보실 수 있다는 거. 뭐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한 곳만 봐도 본전을 뽑겠네요, 정말. 네. 그렇죠. 예, 이번 주말을 좀 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지 거기에 대한 또 대비도 그렇습니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시 관광진흥과의 구순목 관광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시작합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연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4월 고용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취업자 수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코로나 사태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번 4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외환위기 직후였던 99년 이후에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예.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한 4월에 취업자 수가 47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예. 1999년 2월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한 건데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이니까 네. 그때만큼이나 참 힘들었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65만 명인가요? 그렇게 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거다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수출이 부진해서 제조업 부문에서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좀 컸고요. 예. 60대를 빼면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률도 59.4%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용률도 함께 떨어졌고 그런데 그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자면 지금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는 돼 있지만 일을 못하고 있는 일시 휴직자들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실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시적인. 그렇죠. 예. 이런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요. 네, 148만 5천 명으로 이 전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113만 명이 늘어났는데 일시적 휴직자라는 분들의 이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예. 휴직 사유가 해소가 되면 예. 일반적으로 다시 취업자 상태로 복귀가 되는데 예. 뭐 예컨대 보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무급휴직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항공업계 전반에서도 보면 순환 무급휴직도 있고 전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회사도 있거든요. 예. 향후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이분들 가운데 일부는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 행구로 편입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경계선에 있는 그런 취업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하에서 누구나 다 힘들어서 뭐 한두 달 정도 무급휴직까지는 어느 정도 참겠는데 네. 그 이후에 만약에 고용이 계속 연장이 안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실직자가 되니까 예, 이것도 참 문제고. 그런데 이번에 실업자와 실업률은 또 같이 줄었다고 나왔어요. 통계에. 네네. 이건 좀 일견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이건 왜 그런 그렇죠. 건가요? 보통 취업 시장이 어려우면 실업자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가 나오는 건 일자리를 잃어버린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아예 비경제 활동 인구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취업을 못한 분들, 이분들만 실업자로 봅니다. 예. 그런데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했다. 나는 취업을 포기했다. 그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이력서도 안 넣었다 하면 아예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예. 이런 4월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1699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83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다 보니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하락했고요. 실업자 수도 지난해 2월하고 비교를 하면 한 7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나는 고용시장 상황에 실망해서 당분간은 이력서도 낼 마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실업자와 실업률이 같이 동반 상승한 것보다도 더 나쁜 현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포기한 사람이 많은 거니까 구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이 숫자만으로 설명되진 않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큰 외부 충격이 없다고 치면 통상적으로 3월에 실업률이 올라가거든요. 2월에 졸업한 친구들이 3월에 보통
지원을 많이 했다가 예. 낙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취업하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이런 숫자는 취업 시장에 대한 냉소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이 용어가 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네.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같이 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고 그렇죠. 비경제활동인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취직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구직 단념자들을 포함해서 뭐 편찮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주부라든지 그리고, 학생이 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비경제활동인구에. 주부나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고 아하. 일시적으로 뭐 학업을 좀 하겠다. 예. 일시적으로 공부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여기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네.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타격이 컸다고 하셨죠? 네, 역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나가서 밥도 안 먹고 구경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잔손이 가는 일들 그런 업종부터 사람을 줄이게 마련이거든요. 예. 숙박 및 음식업에서 그래서 21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든 거고요. 예. 도소매업도 12만 3천 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교육 서비스업 여기에는 학원 선생님 등이 포함이 돼 있겠죠. 예. 13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수출로 좀 받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수출길이 막혔거든요. 예. 제조업에서도 4만 4천 명, 건설업도 5만 9천 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지표가 눈에 띄네요. 상용직은 늘었는데 일용직이나 임시직은 줄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뭐 코로나 사태 이 피해가 사회적인 약자층에 더 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고용 상태가 불안한 일자리들이 먼저 없어지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학력,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아마 마트의 영업이 잘 안 되면 기존에도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만 대형 유통업체 같은 곳에서 캐셔로 일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많이 흡수하는 일자리였는데 유통업체가 장사가 좀 잘 안 되고 여기서 비대면으로 고객이 스스로 계산하고 나가는 그런 점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방식의 흐름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8만 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종업원이 있는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혼자 나홀로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혼자 가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람 쓸 여력은 안 되고 내가 근근히 혼자 해나간다. 이런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그나마 좀 나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줄였다는 뜻이 내보냈다는 뜻이 네. 되겠죠. 뭐 혼자 하거나 가족이 같이 하거나 네네. 이런 추세라는 얘기고. 자, 이제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월화 수목 오늘 금요일까지 시작되는데 지금 어제 기준이 나왔겠죠? 얼마나 네네. 수령을 하셨나요? 어제가 기준으로 전체 대상 가구 약 절반이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셨는데요. 예. 하루 평균 190만 가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1,044만 3천 가구가 6조 4천억 원 가량을 받아가신 걸로 집계가 돼 있고요. 예. 전체 지급 대상 가구의 48%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참 사용처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거 대형마트, 뭐 대형 가전 매장, 네네. 유흥주점 등등은 안 되는 안 걸로 되죠. 알고 있고요, 사용이. 네. 그리고 지역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세대주의 주소지. 그렇죠. 그 소속된 광역시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경북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북 저 같은 내. 경우에는 예. 제가 받았다고 해도 안동에 내려가서 못 씁니다. 그렇죠. 예. 경북에 있는 시구는 다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네. 광역시도 기준으로 지역이 제한된다는 거. 근데 또 이사 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간 분들. 그러니까 이게 기준 날짜가 3월 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4월, 5월에 이사하신 분들 다시 제주도 가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사라는 거는 사실 보통은 뭐 반년 전, 1년 전에 그 길게 계획을 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럼요. 예견이 된 상황에서도 이게 날짜를 바꾸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 간에 약간의 융통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100% 지급한다 하면 오히려 그 용처 제한 이런 것도 좀 완화하기가 쉬운데 8대2로 지금 일부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지원한 돈은 이 동네에서 써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맞교환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 정부와 지자체들도 이거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제주도민들이 이런 상황, 좀 난처한 상황 많이들 겪으실 텐데 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식으로 정부의 공문으로 이거를 좀 그 항의라긴 뭐하고 그걸 좀 그걸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융통성을 좀 발휘해 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있었죠. 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구매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요? 네, 앞으로는 가족 누구나 우리 가족이다 그 가족 증명서를 뗄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가져가시면 누구나 대신 살 수 있는데 그동안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것만 대리로 사실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족 한 명이 본인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가시면 모든 가족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나 자녀가 전혀 상관없는 요일은 안 되고요. 아이들은 월, 화요일에 살 수 있고 본인들은 수목, 요일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엄마 아빠 중에 누구라도 가서 모든 가족 걸 다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주중에 한 장 사고 주말에 2장 살게요. 이렇게 나눠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분할 구매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네. 아이가 월, 화요일이라면 아이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서 가족 모두를 다 살 수 있고. 네, 뭐 아이가 살 수도 거네요.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비가 대부분 그치긴 했지만 오늘 늦은 밤이면 완전히 다 그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자마자 낮 기온은 점점 올라서 일요일에는 다시 초여름처럼 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비구름이 지나가겠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또 한 번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먼지는 비가 오면서 씻겨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보통에서 좋은 상태로 괜찮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이번 주말도 공기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영양, 안동, 문경, 예천 아침이 15도, 한낮에 25도 나와 있고요. 영주공화 청송이 15도에서 24도 분포, 상주는 16도에서 24도, 의성은 15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9도 낮은 14도, 습도는 100%입니다. 날씨였습니다.